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6 8.15의 감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의 감격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18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6 8.15의 감격. 우리 가족들은 피난하는 건에 대하여 서로 밀다가 피난도 못한 채 1945년 8월 15일을 맞이하였다.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날은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청천가무 같은 기적의 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중대한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15일 12시 금구무결을 뽐내던 일본 유인왕이 그 떨리는 목소리로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의 조서를 읽는다. 이 조서는 우리 5000년 역사의 조국 삼천리 땅에도 이뤘던 국가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을 모조리 도로 찾는 것이 아닐까. 나라도 땅덩어리도 사람도 말도 심지어는 성과 이름마저라도 이날을 계기로 하여 도로 찾는 감격의 날이다. 역사가들은 말하였다. 역사는 돌고 돈다. 이 진리를 철석같이 내 눈앞에 구현시켜 주었다. 이튿날 16일 오후 밖에서 돌아온 동생이 서울중앙방송국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안재홍 선생의 방송을 들었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슬픈 문둥이도 이 말을 듣고 보니 집안 공기가 명랑하고 독립되는 조국의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그칠 줄을 모른다. 황혼이 짙어 어둠살이 틀 때 밖에 도로가에서는 사람들의 잡답소리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고함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온 전신에 전기 충격이나 받은 듯한 쇼크의 무한한 감동 속에 영화로운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고요히 조국의 영광을 축원하는 마음이 기쁘게 부풀어 오른다. 우리 집은 함흥의 중추신경같이 뻗은 군용통에 접하고 있는 탓으로 거리의 잡답이 귓가에서 수다스럽게 울린다. 그 거리에서 오는 공기는 썩은 나의 몸뚱아리에도 비상하다는 육감을 센스하는 것이다. 썩고 이 세상과는 격리되어 상관없는 나 자신이지만 거리의 잡답과 간혹 우렁차게 스쳐가는 우리말로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는 나를 거리에서 부르는 것 같다. 너도 빨리 나오라. 그리고 함께 만세를 불러라. 하는 것 같이 재촉한다. 유혹이 재촉하는 바람에 어둠이 짙어가는 거리에 나가고 싶은 충동의 자리에서 일어서 본다. 허둥지둥하며 눈앞이 팽하며 어지러워지며 쓰러진다. 만세 소리가 전보다 더욱 고함이 높아가며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이 저물어가는 저녁 어둠 속에 새로운 역사가 거리에서는 탄생되어 가고 있다. 이 찰나 나도 저 군종 속의 감격을 같이 나누고 저 무리의 맥박과 공기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억세게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한다. 몇 번이나 쇠약한 몸을 일으켜 보았다. 다음 순간 털썩
쓰러진다. 머리가 팽하니 공백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무의식중에도 기어코 조국 광복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자 하는 억센 충동에 몇 번이나 몸을 일으키면서 끝끝내 밖으로 나가고야 말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급한 물결처럼 커다란 강물의 흐름같이 어느 방향으로 일제히 흘러간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공회당 앞 광장 가까이까지 갔다. 공회당 현관 높은 층층대에 한 젊은 청년이 열변을 토한다. 군중들은 말끝마다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낸다. 그 젊은 청년이 말을 그치고 그는 XX국의 XX 깃발을 흔들면서 XX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모인 군중도 따라서 하늘이 떠나가고 지축이 진동하는 것 같이 부르는 만세 소리는 함흥의 산산을 울린다. 40년간의 쇠사슬을 부시고 한결같이 일어서는 어머니 땅의 조국광복을 축복하는 만세 소리에 나는 감격물 눈물을 쏟으며 울었다. 이 영광스러운 세대의 대열에 끼어 함께 새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한 만세를 부르지 못하는 원통을 흐느끼면서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 속에 가까스로 만세를 불러보았다. 열변을 토하던 젊은 청년이 정거장 쪽을 손짓하고 층층계에서 내리니 모인 군중은 그의 갈 길에 앞을 비껴주고 그 청년의 뒤를 물결처럼 따른다. 이 역사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인들 막을 수 있을까? 나는 이 군중들의 경륜을 쳐다보면서 서러운 감정에 막막히 힘없는 몸을 길가의 전주에 기대고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이 끝이 없는 역사적 경륜을 흘렀다. 이 물결 속에서 삐라가 흰눈같이 날린다. 어찌어찌 하다가 나도 그 삐라를 한 장 얻어보게 되었다. 그 삐라에는 벌써 우리나라 새 정부의 조각된 강요의 명단이 프린트되어 있다. 그 프린트에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김구옹이 부대통령으로 각 강요의 중요한 멤버로서 중경에 있다는 임시정부의 망명정객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의 인사로서는 여운형 씨가 일부 대신에 있고 그 중에는 이채로운 것은 김일성이 군부 대신에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 삐라는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저 멀리 정거장의 광장에는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함흥을 흔들고 하늘과 땅마저 찢어지라 요란하게 부른다라고 챕터 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심도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피난하는 건에 대하여 서로 밀다가 피난도 못한 채 1945년 8월 15일을 맞이하였다.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날은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청천가무 같은 기적의 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중대한 라디오 방송이 있다는 15일 12시, 금구 무교를 뽐내던 일본 유인왕이 그 떨리는 목소리로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의 조서를 읽는다. 이 조서는 우리 5000년 역사의 조국 삼천리 땅에도 이뤘던 국가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을 모조리 도로 찾는 것이 아닐까라고 챕터 56을 열고 있는데요. 곧 함흥에까지 밀어닥칠 전장터로 인하여 피난을 가자는 데 대하여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저수지가 텅 빈 가뭄 시기에
맑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 8월 15일 해방을 받게 되었지요. 일본 히로히토는 8월 15일 낮 12시에 항복조서를 낭독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에도 식민지라는 족쇄가 풀리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청천가무라고 하는 것은 맑은 하늘에 때를 잘 맞추어 알맞게 내리는 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구무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결점이 없는 황금단지라는 뜻으로 나라가 애침으로 수모를 받은 적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인왕이라고 하는 것은 히로히토라고 하는데 일본의 왕이고 본명은 미치노미야 히로히토,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제위했다 하겠습니다. 1921년 부왕인 다이쇼의 건강 악화에 따라 섭정으로 시작하여 다이쇼 사후인 1926년 일본의 왕으로 즉위했다 하겠습니다. 왕은 통치권을 가진 국가의 원수이며 육해 공군의 통수권자로 규정한 일본의 제국 헌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국제적인 혼란 시기에 침략전쟁을 벌인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했다 하겠습니다. 1945년 무조건 항복선언을 한 후 새 일본 헌법을 통해 국가를 상징하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하지 않는 존재로 헌법적 위치가 변경되었다 하겠습니다. 1989년 사후 아키히토가 왕위를 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동맹국의 병력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른다 하겠고요.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나 적의 힘에 눌려 굴복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적은 문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도 땅덩어리도 사람도 말도 심지어는 성과 이름마저라도 이날을 계기로 하여 도로 찾는 감격은 아리다. 역사가 늘은 말하였다. 역사는 돌고 돈다. 이 진리를 철석같이 내 눈앞에 구현시켜 주었다. 이튿날 16일 오후 밖에서 돌아온 동생이 서울중앙방송국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안재홍 선생의 방송을 들었다고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 식민 통치로 인하여 빼앗긴 나라, 땅, 말,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도 되찾게 된 것이죠. 8월 16일 애출에서 돌아온 동생이 새로운 소식을 하온에게 전하는데 서울중앙방송국 안재홍 선생의 말에 의하면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관련 단체에서는 미리 계획을 다 세웠던가 봅니다.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바뀌게 되는 원인이나 기회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철석가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의지, 약속 따위가 아주 굳게 단단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뚜렷이 나타나게 하다의 일본이나 중국식 단어로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8월 15일 해방 이후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조직한 정치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하여 이루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안재홍이라는 사람은 1891년 12월 30일, 11월 30일 음력 경기도 진위군, 현재 평택시 고덕면 두룩리, 지금도 게루찌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아버지 윤섭과 어머니 남양홍씨 사이에서 9남매 가운데 이남으로 태어났다 합니다. 본관은 순흥이며
호는 민세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명으로 역사 연구 등에는 저산, 저음, 규당, 사음을 대종교 관계에는 응암을 주로 사용하였다 합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슬픈 문득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집안 공기가 명랑하고 독립되는 조국의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그칠 줄을 모른다. 황혼이 짙어 어둠살이 틀 때 밖에 도로가에서는 사람들의 잡답소리와 함께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고함소리가 들린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소외된 문둥이도 조국 광복의 희소식을 듣게 되니 대번 집안 공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실감했던가 봅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가물가물 들려오는 소리가 대한민국 만세였던가 봅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하긴 그동안 쪽발이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쥐구멍을 찾았겠지만요. 여기서 명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하고 쾌활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뉘엿뉘엿하여 어두워질 무렵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도 어둠살이 했는데 해가 떨어져 어둑어둑해지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로서 잡담의 일본식 또는 중국식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된 한국의 독립운동 구호이자 표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애치는 소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온 전신에 전기 충격이나 받은 듯한 쇼크에 무한한 감동 속에 영화로운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고요히 조국의 영광을 축원하는 마음이 기쁘게 부풀어 오른다. 우리 집은 함흥의 중추신경같이 뻗은 군영통에 접하고 있는 탓으로 거리의 잡답이 귓가에서 수다스럽게 울린다. 그 거리에서 오는 공기는 썩은 나의 몸뚱아리에도 비상하다는 육감을 센스하는 것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살고 있는 곳은 함흥의 중추신경이랄 수 있는 군영통거리에 접하고 있어 웬만한 소문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운은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만세소리를 들으며 전신이 오싹하는 느낌을 받았던가 봅니다. 그때 그 감동이란 하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번진 커다란 쇼크라 하겠지요. 여기서 전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일어나는 쇼크, 갑자기 통증, 경련, 의식불명이 일어나고 심하면 죽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크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태에 갑자기 느끼는 마음의 동요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는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에서 말초로부터 자극을 받고 통제하며 말초로 자극을 전하는 부분을 뜻하나 여기서는 마을의 중심부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영통이라고 하는 것은 함흥의 주요 거리를 뜻하는데 이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붙여진 도로의 거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갖추어진 눈, 귀, 코, 혀, 피부로 느끼는 오감 이외에 더 있다고 생각하는 감각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스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감각이나 분별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고 이 세상과는 격리되어 상관없는 나 자신이지만
거리의 잡답과 간혹 우렁차게 스쳐가는 우리말로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는 나를 거리에서 부르는 것 같다. 너도 빨리 나오라. 그리고 함께 만세를 불러라. 하는 것 같이 재촉한다. 유혹이 재촉하는 바람에 어둠이 짙어가는 거리에 나가고 싶은 충동의 자리에서 일어서 본다. 허둥지둥하며 눈앞에 팽하며 어지러워지며 쓰러진다. 만세 소리가 전보다 더욱 고함이 높아가며 점점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만세 소리를 들으니 마치 나에게도 어서 나와 만세 행렬에 동참하라는 듯 들렸던가 봅니다. 글도 말도 잃은 민족에게 우리말이 들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여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보았지만 이내 현기증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쓰러졌던가 봅니다. 날마다 자리에 누워만 있었으니 당연한 현상이었겠지요. 그러나 들불처럼 번지는 대한민국 만세 소리는 더욱더 대중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억압에서 해방된 기쁨이 군중 심리까지 겹쳐 더 우렁차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기서 격리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환자 등을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옮겨서 떼어놓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드물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재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를 남에게 빨리 하도록 다그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둥지둥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다급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마구 갈팔질팡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대중 사이에 널리 퍼져 친숙해짐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물어가는 저녁 어둠 속에 새로운 역사가 거리에서는 탄생되어 가고 있다. 이 찰나 나도 저 군중 속의 감격을 같이 나누고 저 무리의 맥박과 공기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억세게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한다. 몇 번이나 쇠약한 몸을 일으켜 보았다. 다음 순간 털썩 쓰러진다. 머리가 팽하니 공백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무의식 중에도 기어코 조국 광복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자 하는 억센 충동에 몇 번이나 몸을 일으키면서 끝끝내 밖으로 나가고야 말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급한 물결처럼 커다란 강물의 흐름같이 어느 방향으로 일제히 흘러간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몇 번이나 오뚜기 마냥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한 걸음씩 문 밖으로 나가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역사 속의 한순간을 같이 호흡하고 맛보고 싶었던 충동을 실현하게 되었던가 봅니다. 함흥의 가장 번화가인 군영통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이 마치 강물의 물결처럼 한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그 무리에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마음 하나는 이미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의 태어남을 높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찰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나 마음먹은 것을 이루려는 뜻이 굳고 단단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쇠약한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서 약한 그런 뜻이 되겠고요.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공회당 앞 광장 가까이까지 갔다. 공회당 현관 높은 층층대에 한 젊은 청년이 열변을 토한다. 군중들은 말끝마다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낸다. 그 젊은 청년이 말을 그치고 그는 XX국의 XX 깃발을 흔들면서 XX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모인 군중도 따라서 하늘이 떠나가고 지축이 진동하는 것 같이 부르는 만세 소리는 함흥의 산산을 울린다. 40년간의 쇠사슬을 부시고 한결같이 일어서는 어머니 땅의 조국 광복을 축복하는 만세 소리에 나는 감격물 눈물을 쏟으며 울었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흘러가는 군중의 무리만을 멀뚱멀뚱 볼 수만 없어서 마치 자석에 이끌려가듯 군중에 휩쓸려 공회당 앞까지 갔던가 봅니다. 아마도 사력을 다해 갔겠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운의 힘이 아니라 군중 심리의 힘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지식인의 앞선 심리가 크게 좌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공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의 모임 등에 쓰기 위하여 지은 집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갈래의 길이 모일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은 마당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변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 열렬히 주장하는 변론이나 연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XX국이라고 했는데 러시아국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XX 깃발이라고 했는데 붉은 깃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XX 독립만세 했는데 조선국 독립만세로 유추해 봅니다. 선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이나 사상 따위를 앞장서서 주창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중심을 뜻한다 하겠고요.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자기 나라의 땅과 주권을 도로 찾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대에 대열에 끼어 함께 새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한 만세를 부르지 못하는 원통을 흐느끼면서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 속에 가까스로 만세를 불러보았다. 열변을 토하던 젊은 청년이 정거장 쪽을 손짓하고 층층계에서 내리니 모인 군중은 그의 갈 길의 앞을 비껴주고 그 청년의 뒤를 물결처럼 따른다. 이 역사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인들 막을 수 있을까? 나는 이 군중들의 경륜을 쳐다보면서 서러운 감정에 막막히 힘없는 몸을 길가의 전주에 기대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회당 층층대에서 열변을 토하던 젊은이가 연단에서 내려와 정거장 쪽으로 향하자 청년을 따라 또다시 물결처럼 이동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또다시 따라갈 수는 없었기에 전봇대에 기대어 물끄러미 바라보며 힘겹게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경류와 함께 흐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며 커다란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기서 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지어 늘어선 열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억울하여 가슴이 아픔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승객이 오르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열차나 그 밖에 탈 것들이 정거하게 되어 있는 곳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나
사조 따위의 거센 기세나 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주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나 전화선을 느려 매기 위해 세운 큰 기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이 끝이 없는 역사적 경륜은 흘렀다. 이 물결 속에서 삐라가 흰눈같이 날린다. 어찌어찌 하다가 나도 그 삐라를 한 장 얻어보게 되었다. 그 삐라에는 벌써 우리나라 새 정부의 조각된 강요의 명단이 프린트되어 있다. 그 프린트에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김구옹이 부대통령으로 각 강요의 중요한 멤버로서 중경에 있다는 임시정부의 망명정객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의 인사로서는 여운형 씨가 예부 대신에 있고, 그 중에는 이채로운 것은 김일성이 군부 대신에 있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대중이 물결처럼 이동하는 동안 넋을 잃고 바라만 보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삐라를 발견하고 주워보니 새로운 정부의 조각이 발표되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김구이며 다른 멤버들을 보니 주로 중국, 중경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의 망명 정객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운형 씨가 예부 대신에 임명되었고, 그 중에 아주 이례적인 것은 김일성이 군부 대신으로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삐라라고 하는 것은 벽에 붙이는 선전 광고지나 돌리는 광고지의 뜻을 가진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날려보내는 대남 선전용 인쇄물이나 반정부 모임에서 몰래 돌려보는 경문 등의 불온 문서만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되어 쓰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을 조직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강요라고 하는 것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의 장관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인쇄기나 등사기 또는 프린터 따위로 글이나 그림을 종이나 천 따위에 박아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은 1875년 고종 12년 조선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 배제학당에서 수학하며 신학문을 연마하였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에서 활동하였다 하겠습니다. 대한제국하에서 관직을 맡기도 했으나 고종이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만민공동회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박영효의 황제태의 음모에 가담한 사실이 있어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다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사면되어 을사조약의 국제법적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영환의 밀사로 미국에 파견돼 활동하였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위한 청원 애교를 전개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이며 보수정당의 1세대 정치인이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안창호, 이승만 등과 함께 지도자 출신 중 최수리권에 손꼽히는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교육계몽운동에 참여했고, 1919년에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직접 참여하여 의정원 의원,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 내무총장 겸 노동국 총관, 국무령, 의정원 의원, 국무위원 겸 내무장, 재무장, 군무장을 거쳐 1940년 임시정부 주석에 선출되었고, 1945년까지 주석을 역임하며 임시정부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다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본인은 반공주자였지만 남북 분단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는 반대하면서 통일론을 포기하지 않다가 1949년에 서울 경고장에서 안두희에 의해 암살되었다 하겠습니다. 멤버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천성 동쪽에 이웃한 중앙정부 직활시 장강과 가릉강의 합류 지점에 있는 시가지는 서남지역 최대 상공업의 중심으로 주의 피자국의 도읍이고 중일전쟁 때는 국민당 정부의 임시 수도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명정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탄압이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나간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운형이라고 하는 분은 한반도의 독립유공자이며 통일운동가, 정치인, 언론인, 체육인, 몽양이라는 아호와 3.1운동의 기획자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최순위권에 또 꼽히는 인지도와 영향력, 정치적 입지를 가진 혁명가이자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부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말기의 직책으로서 예부의 으뜸벼슬인 직임관으로 지금의 예무부 장관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채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색다른 데가 있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1912년 4월 15일 평양부에서 태어났다 하겠고 당시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겠습니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재학 중이던 1920년대 말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퇴학당했다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중국 공산당 밑에서 만주 지역의 여러 무장 항일투쟁에 참여하였으며 여기서 훗날 친위 부대격으로 활동하여 김일성 체제 성립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충성도 높은 빨치산 출신 동료들을 얻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일본의 탄압을 피해 1940년 소련으로 월경해 소련군에 입대했고 1945년 소련군과 함께 한반도에 돌아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말기 군부의 으뜸벼슬로서 현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삐라는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저 멀리 정거장의 광장에는 만새소리가 우렁차게 함흥을 흔들고 하늘과 땅마저 찢어지라 요란하게 부른다 라고 챕터 56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뿌려지는 이 삐라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었던가 봅니다. 하운도 문둥이만 아니었더라면 저 무리의 주류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거장 광장에서 우렁차게 외치는 군중의 함성은 더더욱 억세게 외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상시에 몸 관리를 못한 후회가 컸을까요? 여기서 우렁차게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고 힘차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찢어지라 했는데 찢겨서 갈라지는 목소리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란하게라고 했는데 시끄럽게 떠들썩하게라는 뜻을 내포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49화는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7 나병투쟁의 새 결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